안녕하십니까. 룽제이 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룽제이 과학교실이 처음 영상을 올린 것이 2021년 4월 28일이었습니다. 금년 4월이면 만 5년이 되겠네요. 마지막 강의를 올린 것이 2024년 9월 23일이더군요. 1년하고도 한 3개월, 4개월이 지났네요. 이렇게 긴 시간 지난 이후에 다시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룽제이 과학교실이 강의를 시작한 이후에 인문학 강의 3개를 올리고 기초 수학 강의, 벡터 강의, 논전 기하, 해석 기하, 고전 역학에 대해서 강의를 완료하고 일반 화학과 일반 화학 강의 중 전자기파 강의를 하다가 강의가 중지되었습니다. 이제 중지된 강의에 이어서 일반 화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룽제이 과학교실은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연현상과 생명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예를 들어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단순 암기가 아니라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방향은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하면서 강의하는 형식은 조금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형식이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강의에 나오는 전문 용어는 가능하면 영어를 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디지털 AI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영어 단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자기파 강의를 하다가 강의가 중지되었습니다. 전자기파 강의 중에서 전기 파트 강의를 마치고 자기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강의가 중지되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전기 파트 강의를 먼저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습 내용 첫 번째 강의로 힘의 발현과 쿨롱 법칙을 발견한 실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명체,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나 동물이죠. 동물이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작용을 해야 작용하는 그것이 힘이다 하는 막연한 인식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이동할 때 상하 좌우로 이동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작용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자연물에 대해서도 생명체와 같은 비슷한 영적인 기능을 부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애니미즘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 문명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BC 8세기쯤 되나요? 자연 철학자들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관찰하고 나름대로 어떤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BC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영어로는 아리스토텔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운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자연 상태이고 정지 상태입니다. 그럼 운동 상태는 이상 상태다. 주위를 돌아보면 다 멈춰 있는데 움직이기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작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작용이 보태어진 상태는 이상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반드시 힘을 가해야 된다.
힘을 가해야 된다 그러죠. 요즘도 applied force,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해진 힘을 제거하면 언젠가는 운동을 멈추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한 운동에 대한 세계관이었죠. 이 세계관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치하고 경험적으로 얻는 경험치죠. 경험하고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뉴턴이 나오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진리였죠. 진리, 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들어오게 되면 이태리의 과학자, 자연철학자, 그 당시 자연철학자입니다. 자연철학자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소프트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생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죠. 사고 실험을 통해서 관성을 발견합니다. 영어로는 이너시아 이렇게 하죠. 관성을 발견합니다. 일단 먼저 내용을 보기 전에 실험부터 먼저 해보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에서 많이 봤던 그림이죠. 이렇게 언덕이 있을 때 공을 굴립니다. 공을 굴리면 공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게 되죠. 단 사고 실험인 것은 이 진행 과정에 마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찰이, 즉 뭔가 운동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 즉 외부의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 한쪽의 기울기를 좀 늦추어도 이만큼 올라가죠. 또 늦추어도 이만큼 올라갑니다. 현대과학은 어떻게 봅니까? 위치가 같아지죠.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늦춰도 더 멀리 올라가게 되죠. 또 이렇게 기울기를 줄이면 더 많이 운동해서 같은 높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일 수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평을 하게 되면 계속 하다가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움직인다, 이렇게 되죠.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갈릴레이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마찰이 없는 특수한 상태에서는 움직이는 물체는 영원히 움직인다, 이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물체는 힘을 가해주지 않아도 영원히 움직인다. 뭐가 다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이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갈릴레이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힘을 주지 않으면 영원히 움직인다 이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지해 있는 물체에 힘을 주면 움직이고 그 힘을 제거하면 언젠가는 정지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갈릴레이는 움직이는 물체에 힘을 가해주지 않아도, 즉 힘을 제거해도 정지하지 않고 영원히 움직인다 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바꾸게 됩니다. 위대한 발견이죠. 그래서 이 결론이 뭔가 하면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상태고 정지해 있는 것도 하나의 상태다. 움직이는 것이나 정지해 있는 것이나 같은 상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결론이 뉴턴에 이어지면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레이의 관성 법칙을 받아들인 뉴턴은 그러면 물체가 힘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이는 탐구 결과 뉴턴은 운동법칙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1법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갈릴레이가 발견한 관성을 법칙화한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이죠. 모든 물체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이 상태에는 운동 상태와 정지 상태를 모두 포함합니다.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는 정지해 있으려고 그러고, 운동 상태에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하는 갈릴레이 관성을 법칙화했습니다.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인데, 그러면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상태가 변한다 하는 것이죠. 이때 상태는 운동 상태는 더 큰 운동 상태가 변한다. 즉 운동하는 속도가 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상태는 전기가 속도가 제로인데 또 다른 속도를 유지하니까 운동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때 운동할 때는 정지도 운동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물체라도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있는데, 같은 힘을 가해도 무거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이 어렵더라 이겁니다. 즉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너무 크더라 이거죠. 그 반면에 가벼운 물체는 운동 상태가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뉴턴은 또 모든 물체는 관성을 유지하는 관성작용을 가지는 뭔가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정의하게 됩니다. 질량의 정의죠.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물리량 하면 질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쓰게 되면 quantity 매터죠. quantity of matter.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 이렇게 합니다. 기능이 뭐냐?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근원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걸 관성 질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한다. 힘을 받으면 운동 변한다. 이렇게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하는 이 명제를 뉴턴은 개량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자연 철학이 과학으로 넘어가는 단계죠. 고전역학에서 했습니다만은 간단하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어떤 물체가 상태가 변했다, 즉 가속도가 생겼다 하면 가속도 A는 가는 힘에 대해서 비례하고, 그리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성 질량에 대해서는 억제하니까 반비례한다,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치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경험치로 발견했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실험이나 경험에서 발견한 것은 법칙이고 증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기하법적으로 참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계량하게 되는데, 계량할 때 이 비례상수를 정해야 됩니다. 가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기 때문에 거리도 시간도 다 그 당시로서는 이미 알고 있는 물리량이죠. 그리고 질량도 무게로서 파악합니다. 무거운 것은 어렵고 가벼운 것은 쉽다. 그런데 힘은 처음으로 개념화시키는 물리량입니다. 물리량화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뉴턴은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례상수를 1로 둡니다. 비례상수를 1로 두고 이 등식이 성립할 수 있게 f의 크기를 정합니다. 즉 단위값을 정하죠. 단위값을 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례상수 1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죠. 식을 이용하면 유명한 f = ma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요즘같이 벡터를 쓰면 벡터의 교를 쓸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뉴턴은 가속도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것은,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이 명제는 P이면 Q이다 하는 연역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명제 Q이면 P이다, 즉 운동 상태가 변한 것은 힘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받았다, 맞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제가 참일 때 역명제는 반드시 참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가정명제와 결론명제의 경우가
P의 경우와 Q의 경우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면 동일법에 의해서 Q는 P이다. 즉 영명제가 참여이 됩니다. 그런데 힘을 가하는 방식과 운동 상태가 변하는 이 경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경험적으로 다른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므로 영명제도 참여되고,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하면 반드시 힘을 받았다 하는 이 명제가 참으로 성립합니다. 참여되는 것이죠. 이 명제에서 출발하여서 뉴턴은 마누일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모든 힘의 작용에는 반드시 같은 크기의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 하는 것도 경험적으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 법칙 세 가지는 증명이 필요 없는 경험 법칙으로서 과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이 운동 법칙에서 뉴턴이 마누일의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은 힘의 법칙에서 영명제죠. 움직이는 물체는 반드시 힘을 받았다. 아닌가요? 운동 상태가 변하는 물질은 반드시 힘을 받았다 하는 진리를 알고 있는데, 행성을 보면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은 항상 운동 상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등속 직선 운동이죠. 그런데 행성의 운동은 곡선이기 때문에 계속 상태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는 익어서 잠시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데 왜 계속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는가 하는 데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죠. 손으로 어떤 물건을 공중에 놓으면 그 물건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지표면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도 힘이 작용했고 행성의 운행에도 힘이 작용했다. 왜? 상태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사람이 눈으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뭔가 자연 속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최초로 자연이 작용하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힘을 뉴턴은 만유인력이라고 그럽니다. Universal Gravitation이죠. Universal Gravitation. 오늘날 영어로 하면 Universal Gravitation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뉴턴은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뭔가 힘이 작용하는 근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죠. 당연한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태양이면 태양, 행성이면 행성, 그 힘이 작용하는 주체와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추론이고, 그래서 그 힘을 작용하는 객체와 주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작용하는 근원, 그것도 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질량을 우리는 앞에 말한 관성 질량과 구분해서 중력 질량이라고 구분하죠. 물론 이 중력 질량도 실체는 불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뉴턴은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힘이 작용하는 방식이 반드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합니다.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질량에 비례해야 된다는 추론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은 뉴턴이 발견한 운동 법칙과 그 당시에 케플러가 오로지 관측 자료를 가지고 발견한 케플러의 법칙 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마누일의 법칙을 개량하게 됩니다. 뉴턴은 자연 철학자처럼 단순히 이거는 이렇다 하는 설명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수학화, 즉 개량화하여 과학으로 만들고자 했죠. 그래서 운동 법칙과 케플러의 법칙을 적용해서 그것을 개량했을 때
만류일 법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다닐 때 만류일 법칙은 대충 식만 쓰죠. 이렇게 F는 R 제곱분의 GMM이다. 이렇게 어떤 두 물체 large M과 small M이 있을 때 있고, 그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을 제1법칙이 타원 법칙입니다. 물론 뉴턴은 정확하게 타원으로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원으로 건설을 하겠습니다. 원이나 타원은 그 성질이 비슷하죠.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원이면 케플러는 타원을 행성의 운동이 타원이고, 타원에 초점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을 때 한 초점에 태양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행성은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1 타원 법칙이죠. 그리고 제2 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인데, 면적 속도라는 것은 타원이 돌게 되면 시간 t에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타원이 서로 간 면적이 있죠. 이 면적과 시간이 서로 간 면적, 같은 시간에 서로 간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에 들어갔죠. 시간 같습니다. 델타 t도 움직인 거고. 근데 이 면적, 그래서 같은 시간에 행성이 지나간 면적은 계산이 같다는 거죠. 같아. 그럼 어찌 됩니까? 멀리 있는 것은 속도가 느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어디든지 면적을 계산하면 같은 시간에 지나간 면적의 크기는 같아 하는 것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오직 이것도 법칙인데 관측 자료를 가지고 유도한 법칙이죠. 그래서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3법칙이 중요한데, 이름을 조화의 법칙을 했지만은, 이렇게 행성이 줄게 되면 타원 회전을 하기 때문에 주기가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주기가 있죠. 이 주기를 우리가 문자수로 t를 하게 되면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 타원을 그리면, 타원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그리면 장축과 단축이 나오죠. x와 y축이 하게 되면 장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장축을 길이를 a, 단축을 플러스 b, 마이너스 b도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장축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이런 법칙을 찾아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뉴턴은 자기가 만류일의 법칙을 케플러의 법칙에 근거해서 수학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뉴턴이 만유인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은밀하게 유도를 하는데, 유도를 하기 전에 필요한 지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성운동의 주기의 제곱은 장방향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케플러의 3법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타원으로 증명하기가 좀 어려우므로 원으로 근사를 하겠습니다. 뉴턴은 타원으로 은밀하게 증명을 했죠. 그렇지만 원으로 근사해도 원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t의 제곱은 원리니까 장방향과 단방향이 같죠. 그러므로 r의 3승에 비례한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운동법칙에 따라서 회전하게 되면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힘이 무심력이라고 이름하면 mr분의 v 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 회전하는 선속도가 v입니다.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런데 힘이 작용해야 운동 상태가 바뀌고 운동량이 바뀌므로 그 힘을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그러고, 구심력의 크기가 mr분의 v 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행성의 운동에서 속도 v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속도 오메가도 구하기 어렵죠. 오메가를 쓰면 mr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원운동에 대해서는 고전역학 원운동 파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속도 v나 오메가를 몰라도 다행스러운 것은 케플러가 주기 t를 정확하게 구해 놨습니다. 관측에 의해서 t를 구해 놨죠. 근데 주기란 것은 회전운동이니까 일정한 거리를 속도 v로 움직일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거리 나누기 속도가 되는데, 일정한 거리는 원주니까 2파이r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선속도는 모르는 v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v와 t를 바꾸면 v를 t로 바꿀 수 있죠. v는 t분의 2파이r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구심력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F 구심력 C는 mr분의 v의 제곱은 mr분의 t분의 2파이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mr t제곱 4파이 제곱 r 제곱이 되죠. r 하나가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fc는 비례관계를 쓰면 t제곱에 반비례하고 r에 비례하고 m에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발표받지만 t의 제곱은 r 3승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바꿔 쓸 수 있겠죠. fc는 r 3승에 비례하고 r에 m에 비례합니다. 식을 정리하면 r은 또 날라가죠. 그러면 비례 관계가 r 제곱분의 m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중심 회전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r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r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한다 하는 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성의 질량에 비례해야 되죠. 근데 뉴턴은 제3법칙에 의해 가지고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행성도 태양에 같은 힘을 작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성이 태양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되므로 태양의 질량 m도 식에 반영돼야 된다는 걸 알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힘은 별도가 아니고 이 식에서 포함돼야 되고, 포함되는 방식은 곱셈이 돼야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뉴턴은 만유 인력 법칙을 유도하게 되죠.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뉴턴이 한 것은 타원이나 원은 2차식이기 때문에 r 제곱분의 1이 들어갈 거야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퉁치지 않고, 케플러의 법칙을 기반으로 또 자기가 구한 원운동의 구심력을 기반으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유도해서 만유인력 법칙의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뉴턴이 수식으로 유도한 만유인력 법칙을 정리하면 한 종류의 질량이, 이때 질량은 중력 질량이 되겠죠. 상호 당기는 힘을, 즉 인력을 작용하고, 그때 인력은 중심력이다. 태양이 있고 행성이 있을 때 행성과 태양 사이에 작용하는 중심에서 작용하죠. 중심선끼리 이었습니다. 이것이 힘을 작용하니까 이렇게 원운동이 원운동, 타원의 경우는 타원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때 식을 정리하면 앞에 유도한 그대로입니다. 힘 F는 태양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태양의 질량과 행성의 질량에 비례한다. 이 식을 등식으로 만들게 되면 비례상수 g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 g를 우리는 오늘날 중력상수라고 부르고 그 크기는 6.673 곱하기 10m-11성 스케일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식을 뉴턴은 1687년에 발표를 하죠. 1687년. 그 책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프린키피아입니다. 프린키피아. 이 라틴어로 써졌고, 뉴턴은 기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자연 철학이죠.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런 책 종목이 들어간 이유가 그 당시에는 화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다 자연 철학이었죠. 내추럴 사이언스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학으로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수학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화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원리가 되는 것이죠. 영어로 쓰면 mathematical principle of natural philosophy 이래 되겠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수식이죠. 이건 제목도 교양으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뉴턴이 교수 생활을 한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캠퍼스에 심겨져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사과나무가 뉴턴의 사과나무라 해서 관광명소로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이 발견한 두 번째 자연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머리를 문지르는 빛이 작은 종이 조각을 끌어당기는 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문헌상에서 기록을 남긴 사람은 그리스 자연 철학자 탈레스죠. 탈레스는 호박, 그림과 같은 일종의 보석 종류죠. 자연에서 나온 진액입니다. 진액들인데 호박이 아닙니다. 문지른 호박이 깃털을 붙인다는 기술을 남깁니다. 그것이 전기력에 대한 최초의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탈레스가 기록에 남긴 문지른 호박이 깃털을 당기는 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영국의 의사인 길버트입니다. 길버트. 16세기, 17세기죠. 16세기 말이네요. 길버트는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자연의 세 번째 힘,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힘입니다. 자석의 힘과 전기의 힘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연구 결과 두 힘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엄격하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이 시기가 1600년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일으키는 힘, 이 전기를 일으키는 힘의 근원이 필요하죠. 그 근원은 일종의 유체라고 생각합니다. 유체. 왜? 문지르야만이 힘을 작용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문지르는 과정에서 문지르는 두 물체 사이에서 뭔가가 빠져나와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가벼운 물체를 이끌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흐르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유체죠. 유체로 전기력의 근원은 알지 못하는 유체가 있다 하는 유체론을 주장하게 됐고, 그 작용 과정은 나왔다 들어가는 것이다, 출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근원의 이름을, 호박에 대한 그리스 이름이 영어로 쓰면 일렉트론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리스 문자는 다르죠, 알파벳은. 근데 영어로 쓰면 일렉트론이고,
그것에서 electricity, 전기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쓰는 일렉트론, electricity 이런 것들은 전부 길버트가 만든 용어를 이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길버트가 1600년도에 전기와 자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하고 전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험 결과를 많이 내놨는데 프랑스 과학자 디페가 전기는 길버트가 말하는 것 같이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페는 요즘 말로 하면 대전열이죠. 디페는 여러가지 물질의 마찰을 일으켜서 각 물질이 띠는 전기의 종류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그래서 전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즘 대전열도 치면 대전열이라고 그러죠. 대전열, 이 초다길 표현하여 털가죽이 제일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이 에보나이트죠. 고무 종류인 에보나이트. 이렇게 이쪽이 플러스 되고 이쪽 마이너스 되는데 이 대전열에 대해서는 뭐 오늘날은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디페가 살았던 18세기인가요? 17세기에는 디페가 스스로 연구를 했죠. 그 당시 이것이 첨단 실험이고 첨단 과학입니다. 그래서 유리와 비단을 문제로 했더니 유리가 가지는 전기가 있는데 이 전기와 그다음에 수지와 털가죽을 문제로 했더니 가지는 전기가 다르더라 하는 거죠. 수지와. 그래서 이 유리 전기가 있고 수지 전기가 있다. 오늘 치면 유리 전기는 마이너스 전기고 플러스 전기고 수지 전기는 마이너스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었고 단지 전기가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길버트가 말했듯이 한 개가 아니고 전기는 두 개다. 두 개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전기 현상을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 종류는 청력이고 같은 종류는 청력이고 다른 종류는 인력을 작용하더라 하는 것까지 디페가 발견하죠. 그 당시는 첨단 전기학입니다. 이후에 미국의 과학자를 해야 되나요? 프랭클린, 이 사람은 독립선언서 서명한 독립의 아버지죠. 프랭클린은 디페가 말한 두 가지 유체가 아니고 유체는 한 가지다. 싱글 플루이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전기인데 마찰을 과정해서 마찰을 하게 되면 하나는 과잉이 되고 하나는 결핍이 된다. 한 종류죠. 한 종류가 뭔가가 넘어간 것은 과잉이 되고 넘긴 것은 결핍이 돼서 두 가지 성질을 보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날 따지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자인 경우만 한정하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중성 상태에 있다가 평형 상태입니다. 평형 상태인데 광이 되면 뭔가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전하를 띠고 결핍된 것도 하나의 새로운 전하를 띌 뿐이지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은 하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이 된 상태를 양의 전하를 하고 결핍 상태를 음의 전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유리전기를 양, 수지전기를 음을 하죠. 당시에 이렇게 두 개를 문제였을 때 어느 것이 광이고 어느 것이 결핍인가를 눈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동전 뒤집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유리전기를 플러스를 하고 수지전기를 마이너스를 하겠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한 것이 현상적으로 맞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광에서 결핍으로 가기 때문에 양의 전기가 음의 전기로 이동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 말로 하면 전류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맞게 맞는데 그때 뭐가 나왔다 들어갔답니까? 이건 전자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음의 전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프랭클린이 말한
전류의 흐름과 전자의 흐름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요즘도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만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이렇게 서로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프랭클린은 두 개의 입체가 아니고 한 개다, 싱글 플루이드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전하는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존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전하 보존의 원리를 이때 조금 원리랄까요, 단초를 프랭클린이 만들어냅니다. 그 전하의 흐름은 플러스 상태에서 마이너스 상태로 이용한다. 프랭클린은 여러가지 전기 실험을 많이 했는데 프레침도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전기협정이 많습니다. 이 그림은 쿨롱의 법칙을 발견하는 실험을 한 실험 장치입니다. 1600년도 길버트에서 시작해서 프랭클린까지 이어지던 자연 철학 비슷한 전기 현상에 대해서 쿨롱은 은밀한 실험을 통해서 쿨롱 법칙을 발견하게 되죠. 뉴턴이 역학을 과학으로 만들었듯이 쿨롱은 전기 현상을 과학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쿨롱의 법칙은 우리가 실험 감각을 익히고 실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실험 장치이므로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쿨롱의 실험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약 1시간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전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므로 쿨롱의 실험은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